요즘 대표팀 축구가 좀처럼 몰입되지 않습니다. 전술이나 경기력 이전에 그냥 재미가 없게 느껴지죠. 물론 월드컵을 앞두고 어떤 방향성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어렴풋이 보입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 시절처럼 뚜렷한 철학과 게임 모델, 그리고 그것을 경기장에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던 기대감은 이번 대표팀에선 좀처럼 느껴지지 않죠. 게다가 A매치 때마다 반복되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로 인한 여러 이야기들은 팬으로서 경기를 지켜보는 것 자체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개인적인 감상은 접어두고 브라질전과 파라과이전을 전술적으로 분석해보려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브라질전에서 홍명보 감독은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을 소유한 상황을 보시죠. 이날 대표팀은 3-2-0으로 빌드업을 시도했지만 브라질의 강한 전방 압박에 밀려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브라질 선수들은 공을 측면으로 몰아넣는데 능했고 그 결과 측면에서는 7-4의 수적 열세 상황까지 벌어졌죠. 3분 40초 장면은 아쉬움이 더 큽니다. 골키퍼 포함 3위 형태로 빌드업을 시작했고 백승호 선수가 좀 더 빠르게 내려와 받쳐줬다면 상대의 압박을 풀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응이 늦어지면서 골키퍼의 선택지는 오직 롱패스뿐이었죠. 이런 빌드업 구조는 경기 내내 반복됐고 볼 전개는 매번 측면으로만 몰렸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상대의 압박에 밀린 결과였는지 아니면 애초에 의도된 패턴이었는지조차 불명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후방 빌드업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자 대표팀의 공격은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 단조로운 롱볼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마지막 두 수비수가 손흥민을 철저히 따라붙었고 그 결과 롱패스 대부분이 무력화되며 공격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답답한 흐름은 수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XG값 0.15, 유효 슈팅 1회, 박스 한 터치 7번. 이는 90분 동안 위협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번엔 브라질이 볼을 소유했을 때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브라질은 후방에서 롱볼을 활용해 라인 전체를 밀어올리며 템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우리 수비 대형을 빠르게 좌우로 흔들어 균열을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였죠.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었습니다. 5-4-1 수비 대형은 기본적으로 잘 갖췄지만 중앙 압박이 느슨하다 보니 브라질은 그 공간을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방 압박을 시도한 2분 37초 장면에서도 1차 압박은 성공했지만 곧이어 카세미로가 2초 넘게 아무런 압박 없이 공을 다루는 모습은 아쉬움을 남겼죠. 더 큰 문제는 포켓 공간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선과 3선 사이 경기의 핵심 공간을 브라질에게 반복적으로 내줬고 특히 9분 25초 장면에서는 그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이스테방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 때 우리의 포켓 공간은 넓게 열려 있었고 좌측면의 이태석 선수는 압박에 나설지 뒷공간을 커버할지 망설이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당시 수비 숫자는 충분했기 때문에 한 발 앞서 압박에 나섰다면 중앙 공간을 내주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브라질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그렇다면 승리한 파라과이전은 어땠을까요? 이상하게도 파라과이전을 본 많은 팬들은 승리했음에도 재미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환 속도에 있었습니다. 공을 뺏고도 곧바로 역습으로 나가지 않고 굳이 후방으로 돌려 템포를 늦추는 장면이 반복됐죠. 이처럼 의도적으로 느린 템포를 가져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볼을 소유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메이션은 3-4-2-1, 빌드업 때는 3-2-0을 그대로 활용했고 핵심 플랜은 느린 템포로 안정적 볼 소유, 한쪽 유인, 반대 공간 공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전반 9분 27초 최후방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며 상대를 좌측으로 유도한 뒤 반대편 윙백에게 전환 패스를 시도합니다. 이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이동경에게 김문환이 스루 패스를 시도하며 전환 이후 벌어진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죠. 또 하나 눈에 띈 장면은 황인범이 내려가 3백을 형성할 때입니다. 이때 김민재가 순간적으로 풀백처럼 올라가 좌측에 수적 우위를 만들고 상대의 시선을 한쪽으로 끌어낸 뒤 다시 반대 전환으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패턴은 선제골 장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14분 22초에 황인범을 기점으로 중앙지역에 수적 우위를 만든 뒤 상대를 안쪽으로 끌어들여 측면으로 패스하고 이후 황인범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 움직임을 가져간 덕분에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랜은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중앙을 활용하기보다는 측면 유도 후 롱볼만 반복되면서 손흥민은 고립된 상태로 남아버렸죠. 상대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느린 템포는 유지됐습니다. 파라과이가 미드블록까지 전진하면 우리는 5-4-1, 후방으로 볼을 돌리면 즉시 3-5-2로 전환해 라인을 올립니다. 이 전술은 앞뒤 간격을 좁혀 2선을 거치는 전개를 차단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롱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파라과이전의 느린 템포는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기 편한 템포를 유지하여 좌우 전환 패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전처럼 강한 압박을 받게 되면 후방에서의 여유가 사라지고 전환 패스의 정확도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결국 두 경기 모두 대표팀은 같은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3위 형태의 빌드업, 중앙을 생략한 전개, 그리고 수비 시 5-4-1 대응까지. 하지만 이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한 가지 지표에서 극명하게 갈렸죠. 바로 롱패스 성공률입니다. 브라질전의 롱패스 성공률은 37%, 반면 파라과이전에서는 무려 63%에 달했죠. 즉, 두 경기 모두 반대전환 패스가 전술의 핵심이었지만 브라질전에서는 강한 압박에 번번이 막히며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파라과이전에서는 반대전환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겁니다. 결국 이 데이터는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 전술 과연 얼마나 경쟁력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무튼 이번 2연전을 통해 홍명보 감독의 플랜 A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3백을 기반으로 한 느린 템포의 점유, 그리고 빠른 반대 전환. 하지만 브라질처럼 강한 압박과 포켓 장악을 통해 그 플랜을 차단하는 팀을 상대로 대표팀은 뚜렷한 대응책을 보여주지 못했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의 의도가 무력화됐을 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입니다. 다가오는 11월 평가전, 그리고 월드컵 직전 이 약점들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 답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축구는 즐기는 것, 토이풋볼이었습니다.